안녕하십니까. 예, 잘 보셨죠? 늘 다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예. 점수가 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느낌은 어땠습니까? 시험 볼 때?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시던가요? 아니면은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던가요? 시간이 좀 부족해요? 계산 문제는 다 패스하셨나요? 좀 어느 정도는 풀고요. 자, 아무튼 오늘 문제가 그냥 보통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평이한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 그렇게 낮지도 않고요. 적당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제 1번부터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떤 주제별로 질문을 하죠. 1번에 이제 부동산 개념을 묻고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부동산 개념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빠른 속도로 지문을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경기 요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법적 개념은 다시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 이렇게 나누죠. 협의의 부동산은 다시 토지 및 그 정착물 하는데 여기 정착물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를 해 두셔야 되죠. 요게 관건이에요. 토지는 뭐 별로 할 거 없잖아요. 결국 토지인데 정착물인데 정착물은 잠깐 동안 붙어 있어서는 안 되고 항구적으로 토지에 부착이 돼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는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 나눠서 독립정착물에 대해서는 따로 항목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건물이 대표적이고요. 독립정착물에. 그 다음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또는 농작물도 되고요. 임목도 되죠. 이 임목은 독립정착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광의의 부동산을 분류할 때 여기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 하잖아요. 준부동산에 임목을 집어넣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부동산까지 정리를 하면은 특히 요거 정착물 중에 독립정착물에 대해서 따로 정리하고 준부동산까지 정리하면은 법적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제일 많이 묻습니다. 그 외에 이제 경제적 개념이나 기술적 개념은 단어 정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1번 문제의 정답이 1번이죠.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할 때 정착물이란 주택, 상가, 울타리 등 항구적인 부착물뿐만 아니라 가시개, 수목 등 일시적인 토지 부착물을 포함한다. 여기에 틀렸죠. 뒷부분이. 가시개, 수목 등 일시적인 부착물은 정착물이 아니죠. 그래서 동산이 되는 거죠. 다음에 이번에 부동산학에서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광의의 부동산 또는 준부동산 등으로 개념을 확대하여 파악한다. 그렇죠. 다음에 물리적 개념의 공간은 공중지표 지하 등의 3차원 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들을 통틀어 입체 공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리적 개념으로서 공간을 얘기할 때 지금 공간 여기 공간이나 자연, 위치, 환경 이렇게 말하죠. 자, 그중에 이제 이런 그 성질을 파악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제 복합 개념에 따라서 파악을 해야 돼요. 이 개념 자체는 물리적인 개념이지만 성질을 파악할 때는 복합 개념으로 한다 그랬죠. 성질을 파악할 때는 위치를 말할 때 물리적 위치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 위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공간을 얘기를 할 때 물리적으로만 나누고 보면은 공중, 수평 공간, 지하 공간 이렇게 하고요. 거기에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할 때는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 이렇게 좀 더 복합적으로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간 개념 중에 물리적 개념으로서의 공간은 그게 공중지표 지하 등의 3차원 공간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입체 공간 맞는 표현이죠. 다음에 준부동산의 개념은 실생활의 필요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아니나 이것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있죠. 그리고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공간, 위치, 환경, 자연 등을 지칭하고요. 1번은 이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죠. 다음에 2번은 이제 토지 분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토지 분류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하죠. 그 1번 지문은 필취액지와 관련되는 거죠. 이거 대응하는 이 개념이 필취액지.
이런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단어 뜻만 묻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법적인 개념으로서 토지의 등기 등록의 단위가 되는 것은 획지가 아니고 필지죠. 그래서 1번 틀린 거고요. 다음에 2번은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로 인하여 동일한 필지 내에 남겨둔 토지. 이거는 공지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다음에 3번은 뭔가요? 3번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법상 사법상 제약을 받는 토지를 경지라고 한다. 공법상 사법상 제약을 받는 토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말하지 않죠. 그건 우리나라에서는 말하지 않는데 일본에서는 저지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낮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낮이라고 하는 일본에서는 경지라고 하죠. 그러려면은 공법상 제한은 있지만 사법상 제한은 없다라고 해야 되죠. 공법상 제한은 뭐예요? 그거는 이제 국가가 제한하는 거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런 것들이 다 공법상 제한이죠. 그래서 도관, 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무슨 제한이에요? 이게 공법상 제한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땅 중에서 공법상 제한이 없는 땅은 없는 거죠. 근데 사법상 제한은 뭘 말하는 거예요? 등기부상 무슨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또는 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법상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낮이라고 하려면은 건축물도 없으면서 등기부상으로도 깨끗한 상태. 그게 바로 낮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이거는 물의 침식작용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포락지. 자, 이 한자를 좀 생각하면은 훨씬 더 쉽습니다. 이 포락지 할 때 락자가 떨어질 락자입니다. 물이 갉아먹으면 어때요? 시골길, 시골 하천 같은데 이렇게 도랑 같은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비가 많이 오면은 막 물이 흘러가면서 갉아먹잖아요. 이렇게. 갉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흙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이렇게 갉아먹으니까 무너져 내리고 갉아먹고 무너져 내리고. 이게 바로 뭐예요? 포락지. 무너져 내려서. 근데 빈지는 뭐라 그랬어요? 바닷가죠. 그 빈자가 좀 한자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빈자가 물가빈 해서 이렇게 이게 앞으로 물가빈이에요. 앞으로 물가빈이고 여러분이 물가빈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물가빈이라고 생각하면은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 따라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 따라 계속 물가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서는 물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가. 그러니까 바닷가에 바닷가. 빈자가 한자가 어려워요. 그래서 바닷가 생각하면 된다고. 빈지 바닷가 이렇게 빈지 바닷가 물가. 근데 거기는 지금 포락지역이 틀렸잖아요. 다음에 5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상호 간의 용도가 전환되어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하죠. 이거 혹시 3번 체크하신 분들 계십니까? 5번 체크 안 하고. 그거 다 보여요. 이게 택농임 상호간이 아니잖아요. 택농임. 택지지역, 농지지역 해야 되잖아요. 택농임. 이 상호간의 전환 중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택지지역 내에서 지금 주상공 상호간의 전환 중이니까 이행지라고 해야 되죠.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가 후보지. 이 안에서 주상공 상호간의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 이렇게. 맞나요? 왜요? 왜? 낚였어요. 전 낚을 생각 없는데 스스로 낚이고 있어요. 다들 3번 체크했어요. 3번도 틀렸는데 왜?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잘 읽어야죠. 그거를. 저는 전혀 낚을 생각 없었어요. 정말. 그냥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단지 궁금했을 뿐이에요. 됐나요? 주상공 상호간의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 이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 잘 봐야죠. 그러니까 머릿속에다 그려야 되는데 이걸 그리지 않고 글자로만 공부한 거예요. 공부를 할 때. 전환된.
전환되는 하고 전환되고 있는 하고는 다르잖아요. 아, 전환 중이 아니라서. 전환 중이라서. 엄마를 어머니라고 하면은 엄마가 아닌 거지. 예. 엄마를 어머니라고 하면 엄마가 아닌 거죠. 뭐 이래 틀리고 저래 틀리고. 예, 아무튼 예,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틀렸으니까 이게 다행히 시험 치기 전에 틀렸으니까 시험 칠 때는 더 조심하겠죠. 예, 아무튼 왜냐하면 이게 그 글을 말해요. 우리가 글을 읽잖아요. 글을 읽을 때 행간의 의미를 읽으라고 하죠. 글자를 읽지 말고. 그러면은 이행지라고 할 때는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야죠. 건물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에서 바뀌는 거, 이게 이행지. 건물이 없는 사이에서 전답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건물이 없잖아요. 이런 건물이 없는 것들끼리 사이에서 바뀌면은 이것도 이행지인 거지. 맞잖아요. 근데 건물이 없는 데서 건물이 있는 것으로 바뀌면은 그거는 후보지가 되겠죠. 이게 완전히 바뀌는, 완전히 이렇게. 아, 이렇게는 또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구나.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글자를 읽지 않고 글을 읽어야죠. 글을. 머릿속에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직접 체험한 것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을 할 때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이 있죠. 직접 체험은 정말 자기가 몸소 가서 느끼는 거죠. 여행을 통해서 느끼거나 이런 것들. 근데 독서라는 거는 간접 체험이죠. 직접 간 건 아니죠. 그렇지만 가능한 한 직접 체험처럼 하려면은 그 글 속에 있는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려서 그걸 시각적으로 이렇게 연상을 하는 거죠. 그럼 훨씬 더 이게 직접 체험한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다음에 3번은, 뭐 3번은 틀려도 어느 정도 용서가 돼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문제는 좀 난이도가 높을 수는 있습니다. 자, 1번은 토지의 개별성은 토지의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싼 계약에 있어 법적으로 대체 가능성을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죠? 개별성이란 얘기는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혹시라도 뭐 계약이 잘못되거나 했을 때 다른 걸로 대체를 못해요. 다음에 토지의 공공성은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명분을 강화시킨다. 공공성이 뭐예요? 공공성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개인의 소유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공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공공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바로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희소성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토지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준 거죠. 근데 이 희소성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부증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고요. 굳이 따지라면 이제 부증성과 관련됩니다. 명분을 강화시킨 거 맞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부증성이죠. 토지는 비생산성으로 인해 그 물리적 양을 증가시킬 수 없으나 개별 용도 관점에서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용도 전환을 통해서 가능한 얘기죠. 다음에 4번은 이 3번 맞는데요. 4번은 부증성하고 임대차 시장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4번이 틀렸죠. 임대차와 관련되는 건 뭐예요? 영속성이죠. 영속성. 요거 이제 임대차를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소비대차를 말씀드렸죠. 저도 사실 예전에 처음에 이 부동산 학교를 할 때 아니 영속성하고 임대차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근데 민법의 소비대차와 임대차를 비교해 보면은 분명해져요. 민법의 소비대차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쓰면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소비대차라 그래요. 그러니까 연탄을 빌려 쓴다거나 연탄 10장 빌려 쓰고 나중에 갚는다고 할 때 써버리면은 더 이상 그걸로는 돌려줄 수가 없죠. 같은 걸로는 돌려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종류의 품질의 똑같은 양으로 돌려줘야 되죠. 다른 걸 사서 돌려줘야 되겠죠. 이럴 때 쓰는 게 소비대차예요. 여러분들은 소비대차를 제일 많이 들어보는 게 어떤 경우예요? 쌀 빌려서 드시고 빌려서 이렇게. 요즘 최근에 여기 수업 들을 때는 금전 소비대차 안 그러나요? 금전 소비대차 안 들어보셨어요? 금전 소비대차라고 하잖아요. 금전. 다른 소비대차는 잘 안 들어보잖아요.
연탄 빌려 쓰고 다시 갚고 쌀 한 말 빌려주세요. 다시 갚게 안 하잖아요. 금전 소비대차라고 하죠. 왜 금전 소비대차라고 하겠어요? 돈을 빌렸잖아요. 그 빌린 돈으로 나중에 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동종, 동질, 동량의 다른 돈으로 갚는 거죠. 사실 돈에도 1년 넘버가 다 있어요. 지폐에 1년 넘버 있는 거 아시나요? 그 1년 넘버가 있으면은 처음에 100만 원 빌렸을 때 만 원짜리 한 장 1년 넘버 다 적어놨다가 쓴 후에 나중에 그 1년 넘버 다시 그대로 회수해서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쓰고 다른 1년 넘버, 다른 1년 넘버에 돈을 이렇게 갚는 거니까 똑같은 건 아니거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금전도 무슨 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소비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써버리면은 더 이상 이제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소비대차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는 뭐예요? 내가 빌려서 쓰고 그 물건을 다시 돌려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물건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용하는 것이니까 이제 반드시 영속적일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내구성을 갖는 물건은 임대차예요. 그러니까 저기 정수기 렌탈하고 하잖아요. 정수기 렌탈하고 또 뭐 자동차도 이렇게 임대차 뭐 렌탈하고 저기 뭐 유원지에 자전거도 임대차 하잖아요. 다 그런 거는 같은 물건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토지에 이제 연결을 했을 때 영속성이 아니라 이제 오래 쓸 수 있다는 거하고 관련된다면 이제 영속적인 거하고 관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속성과 임대차가 관련된다. 이렇게 이제 좀 길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5번에 토지는 이용의 비가역성. 비가역성이 뭐예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더 이상 다시 원 상태로 되돌아가기가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용도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옳은 말인데 5번과 관련된 부동산 특성을 얘기하려면 뭘 얘기해야 될까요? 거기 둘째 줄에 힌트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5번의 둘째 줄에 장기적인이란 말이 있어요. 장기적인. 무슨 성질이에요? 영속성은 장기. 그 힌트가 있는데 5번은 뭐하고 관계 있다고요? 영속성하고 영속성.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 4번이고 자 이제 4번은 중요한 주제죠. 4번은 유량 저량 구별하는 거죠. 이건 2년에 한 번 그걸로 묻는다 그랬어요. 유량은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한다 그랬고요. 저량은 일정 시점을 전제로 측정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이제 원칙적으로 유량으로 측정하고 예외적으로 저량으로 측정하는데 유량의 대표적인 게 소득이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서 이제 출발 삼으시라고 그랬죠. 소득이 1000만 원인 것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지 적은지 얘기할 수 없다 그랬죠. 그거는 월인지 연인지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기간을 얘기를 해줘야 크기를 판단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유량 개념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소득이라는 게 꼭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득이란 요 단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근로소득이든 임대소득이든 이자소득이든 뭐 사업소득이든 소득이라는 종류는 전부 다 뭐란 얘기예요? 그건 유량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대의 의미가 뭐예요? 지대 글자를 보지 말고 지대는 토지의 임대료다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토지 임대료니까 임대료 수입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거는 받는 입장에서는 소득이잖아요. 주는 입장에서는 비용이잖아요. 그 소리는 소득만 유량 개념이 아니라 비용도 유량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한쪽에서는 받는 거고 기간으로 한쪽에서는 기간으로 주는 거니까 소득과 비용 전부 다 거울의 양면 같은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대 당연히 여기 들어가고요. 등등등 들어가는데 특히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새로 지어서 내놓는 주택 공급, 신규 주택은 새로 지어서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1년 동안 공급되는 주택의 수가 약 40~50만 채 정도 됩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1년 동안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새로 지어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지어져서 지금 있는 양, 이거는 재고 개념이죠. 그래서 이 절약 개념의 대표인 게 재고 개념이고, 기존 주택 재고량이죠. 기존 주택. 이걸 중고주택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중고주택. 이렇게요. 물론 이제 자산 개념이 이 절약 개념의 대표적이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으로 돼 있다. 이 공식 자체도 기억해야 되죠. 부채와 자본의 합이, 이 자본은 자기 자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본하면 자기 자본이고, 이 부채는 타인 자본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도 하고, 다음에 인구가 대표적인 또 절약 개념에 속해요. 인구도 이제 일종의 재고 개념이잖아요. 근데 인구 변동량은 유량 개념이죠. 인구 변동량은 유량 개념이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일단 지대가 토지 임대료니까 유량 개념이고요. 실물 자산이든 금융 자산이든 자산 개념은 절약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 비율이 나오는데, 대부 비율이 뭐예요, 개념이? 대부 비율은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랬죠. 오늘 뒤에도 있죠, 대부 비율이. 부동산 가치 전체죠. 부동산 가치 전체 중에서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남의 거 비율 또는 이제 부채 잔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기억하자면은 남의 거 비율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언제 측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대출할 당시에는 집값 1억에 6천만 원 대출해 줬는데, 그래서 대부 비율이 60%인데 시간이 지나서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1억 2천으로 올라가요. 그동안에 이자만 갚았어요. 원금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1억 2천분의 6천 하면은 대부 비율은 50%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 버리면은 대부 비율은 올라갈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 깡통주택이 될 수도 있죠. 대부 비율이 100%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 비율 개념은 언제 측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절약 개념이다.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신규주택 생산량은 유량, 소득 유량, 주택재고 절약. 이 문제는 디귿이 관건이죠. 디귿. 디귿 대부 비율을 제대로 체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다음에 이제 5번은 다음은 주택의 수요 공급에 관한 글입니다. 수요 곡선 D0를 D1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을 물었어요. 이게 수요 감소죠.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수요 감소입니다. 자, 이것은 뭐하고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와 관계가 있는 거죠. 일단 이 문제는 이제 수요 곡선의 좌측 이동 여부만 묻는 거지만, 이와 관련된 주제는 이거란 얘기요. 이와 관련된 주제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그 중에서 뭘 묻고 있는 거예요? 수요 변화를 묻고 있는 거고, 왼쪽으로 이동을 묻고 있는 거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정리하려면은 이걸 정리해야 되죠.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사실은. 오늘 문제에서는 공급 결정 요인, 이 공급 변화 요인은 여기 써놓고 있지 않죠. 근데 시중에 많은 문제들을 보면은 여기에 것도 써놓고 여기에 것도 써놓고 다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급 곡선을 이동하는 건지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건지 이게 구별이 돼야 되죠. 그리고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인지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인지 이것도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뭐가 변하는 거예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고, 요 밑에 두 가지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데 수요 곡선이 변하는지 공급 곡선이,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와 관련된 문제가 요 형태 말고 다른 형태로 바뀌어서 출제돼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형태로 바뀌어서 출제가 돼도 맞추려면은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소득이죠. 소득과 관련재 가격, 대체재 가격 변화나 보완재 가격 변화, 요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얘기가 나오면은 정상재 또는 열등재가 생각이 나야 되고요. 정상재는 소득 변화 방향과 수요 변화 방향이 같은 거죠. 같으면은 정상재, 반대 방향이면 열등재,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만 기억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생각을 또 해봐야 돼요. 열등재의 경우 소득이 감소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등재인데 소득이 감소한다.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게 수요가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이동, 수요 증가하면은 오른쪽으로 이동, 여기까지가 돼야 된다고요.
정상제인데 소득이 감소하면, 정상제인데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같은 방향, 정상제 같은 방향. 그게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대체재 가격 변화 방향과 내가 그리는 수요 변화 방향은 같은 방향이죠.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그리는 저 수요 증가 같은 방향 나와야 되고요. 보완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내가 그리는 저 수요 감소, 보가반, 이렇게 대가비 보가반, 이게 돼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근데 이쪽에서는 소득 얘기가 없어요. 소득 얘기가 없고요. 이쪽에서 생산면에서 대체재 가격이나 보완재 가격이 나오는 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중요도 자체가 높지는 않아요. 근데 혹시라도 생산면에서 대체재 얘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생산면에서, 공급면에서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때는 여기가 공급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리는 재화 공급 곡선은 감소예요, 감소. 여기 생산에서는 여기 반대로 된다고요. 여기가 수요일 때는 대가비 같은 방향인데 공급이 들어가면 여기는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건축업자가 돼야 돼요. 이건 중요도가 좀 낮으니까 이게 확실하게 된 후에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안 돼 있으면 이거는 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건축업자인데 내가 지금 빌라나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건축업자예요. 빌라 가격이 올라가요.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뭘 더 짓는 게 돈 돼요? 빌라 짓는 게 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단독 공급은 줄겠죠. 맞나요? 건축업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기 공급이 나오면 이게 반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확실하게 해놓은 후에 혹시라도 앞에 공급면 또는 생산면에서 나오면 반대로 돌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쪽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대가비 보가반 기억하시고, 다음에 이쪽은 이제 세모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이쪽은 없는데 이쪽에 있는 게 생산 기술 수준. 생산 기술 수준이나 생산 요소 가격.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 공급곡선 우측 이동,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곡선 좌측 이동,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쪽은 생산 기술, 생산 요소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에요.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 기대라 그래요.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기대. 자, 여기서 수요자들이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 어떻게 해요? 수요를 증가시키죠. 근데 공급자들이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은 공급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직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왜 공급이 감소할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공급을 묻는 거예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을 경우에 지금 공급을 묻는 거예요. 지금 물건을 내놓을까 말까 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물건을 안 내놓는 거죠. 그러면은 오해하는 게 대부분 이것 때문에 오해해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미리 이제 사람 더 구하고 막 짓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짓기 시작은 해야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물건을 내놓는 건 언제 내놔요? 지금 내놔요? 나중에 내놔요. 올랐을 때 내는 거죠. 지금의 공급을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을 예상할 때 공급자들은 지금 공급은 줄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착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착공 들어가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공급과 관련 없는 거예요. 나중 공급과 관련 있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상반된 효과로 나타나요. 수요자들은 가격 하락 예상할 때 수요를 감소시키지만 공급자들은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은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지금 미리 팔아야 돼요. 하락하기 전에 미리 팔아야죠. 자, 아무튼 요게 이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요게 그게 이제 5번 문제인데, 아무튼 1번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대체재 가격 상승이라고 돼 있죠. 대가 상승을 써놓으세요. 이렇게 대가 상승을, 대체재 가격 상승. 그러면서 대가 비니까 내가 그리는 저 수요를 화살표를 같은 방향으로, 수요가 증가일 거 아니에요. 그럼 1번이 안 되는 거고요. 2번은 보완재 가격이 나오고 있죠. 보완재 가격이 내려가요. 보완재 가격 하락. 그러면은 보가 반이니까 내가 그리는 저 수요는 증가, 이렇게. 그 다음에 주택의 대체재 수요가 대체재 수요. 자, 우리가 외우고 있기는 뭘로 외우고 있어요? 대가비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대체재 수요가 감소한대요. 이렇게 대수 반, 이건 반대로 이게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4번, 제가 4번 먼저 하려고요. 3번은 건너뛰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 근데 5번은 주택담보대출금리는 5번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가 다 증가죠. 3번만 지금 하락 예상이잖아요. 수요 자리에 하락을 예상하면 어떻게 해요? 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렇게 좀 푸셔야 되고요.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저 왼쪽의 것이. 이게 이론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주제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학개론 전체를 이렇게 주제별로 정리를 한다면은 한 6, 70개 정도 돼요. 주제가 세분해서 이렇게 하면은 6, 70개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는데 한 50개 정도, 4, 50개 정도 주제를 정리한다면은 반드시 합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드시 합격이 이거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시험이 40문제가 나오죠. 40문제가 나오는데 한 50개 정도 주제를 정리를 한다면은 이거 50개 주제 정리해서 40문제 절대로 다 100% 적중 못하죠. 할 수가 없죠. 뭐 다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몇 개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24문제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50개 정리한 것 중에 24개만 출제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24개까지 안 나와도 돼요. 20개만 나와도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4개는 찍어도 나오니까. 20개 중에 찍어도 나오니까. 아무튼 그 주제 중에 이런 게 하나씩 주제란 말이에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그리고 조금 전에 유량, 저량. 이게 하나의 주제들이에요. 근데 제가 2013년부터 어떤 이제 코치를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한 9월 중순쯤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지금 이미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할 수도 있고요. 지금 40문제짜리 이렇게 모의고사 형식으로 된 문제를 최소한 5번 풀어본 데이터가 있다면, 근거 데이터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틀렸던 것들을 표시했을 거 아니에요. 몇 번 문제 틀렸고 몇 번 문제 틀렸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틀린 것들을 주제별로 모아보는 거죠. 어떤 주제를 내가 몇 번 틀렸는지. 5회에 걸쳐서 풀었는데 유량 저량은 매번 틀리더라. 또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는 그래도 잘 맞추더라.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발을 정자 쓰듯이 유량 저량은 한 번 틀렸고 또 투자 분석 기법의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풀 때마다 틀리더라. 뭐 이런 이제 표시를 하면은 많이 표시가 된 것들은 그게 이제 많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들만 따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그거를 2013년도에 젊은 녀석이 20대 후반 여자예요. 근데 한 번도 60점을 넘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평소에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 본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모의고사는 그래도 꾸준히 보기는 봤더라고요. 공부는 별로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점수가 60점을 넘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자주 틀렸던 것들을 점검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틀리는 것들도 있겠죠. 그리고 틀리는 것들 중에 중요도가 낮은 거는 제외. 출제 가능성이 낮은 것들은 제외.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 중에서 자주 틀렸던 것들을 뽑아보니까 그게 불과 몇 개 안 돼요. 10몇 개밖에 안 돼요. 10한 서너 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2014년부터 제일 많이 이렇게 체크를 했던 사람이 19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남은 기간 동안 그래도 중요한 것들을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게 제일 많은 사람이 한 19개,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그렇게까지는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서너 개, 너댓 개 정도 되면은 남은 한 달, 이제 9월 하순 되면은 한 달 정도 되겠죠. 그 남은 한 달 동안 그 주제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녀석 합격했어요. 그 1차만 준비했는데 1차 합격했어요. 아무튼 그 이제 파일이 있어요. 저한테 파일이 있어요. 이렇게 주제를 나누어서 총론해서 다시 여기에 이제 세분된 주제가 있고, 또 경제론 이렇게 세분된 이렇게 주제가 있고, 이런 주제들을 세분을 해놔서 혹시 필요하면 이렇게 메일로 보내드리면 되니까. 예시도 있어요. 예시. 다른 사람 거. 이미 예전에 했던 다른 사람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점검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마지막에 한 달 정도는 다른 건 몰라도 중요하다고 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시 틀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이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의고사를 별로 안 보셨다면은 따로 지나간 모의고사를 구할 수는 있으니까 학원에서 지난 모의고사 있잖아요. 구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라고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내가 뭐를 잘 모르는지, 틀린 거 거기에 해당하는 뭐 요약집이나 기본서를 보고 점검을 해서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라 이 말이에요. 6번도 마찬가지예요. 6번도 이제 어떤 주제인가 하면은 이런 주제처럼 6번은 균형의 이동이에요. 균형 이동. 거기 균형 이동이라는 말은 없죠. 균형 이동이라는 말은 없는데 주제가 여기에 해당하는 주제다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5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였죠. 근데 6번은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이거까지 묻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6번에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수요면에서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했잖아요. 그러면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대가 하락 써놓으면 수요가 어떻게 해요? 수요가 감소할 거 아니에요.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내려가고 거래량은 줄어들잖아요, 이쪽으로. 근데 그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했으니까 틀렸죠. 맞나요? 이렇게 그림으로 풀든가 아니면 이제 균형 이동을 모두 8가지를 했어요. 모두 8가지. 수업할 때, 제가 수업할 때는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지 않더라도, 자, 첫 번째가 뭐였는가 하면은 그때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두 번째가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세 번째가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네 번째가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다섯 번째는 수요, 공급 모두 증가, 여섯 번째는 수요는 증가, 공급은 감소, 일곱 번째는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이 증가, 여덟 번째는 수요 감소, 공급 감소, 모두 감소. 이렇게 해서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잖아요. 이때는 다 위로죠, 위로. 방향이 일치한다 그랬잖아요. 수요 감소일 때는 균형량 감소, 균형 가격 하락 다 같은 거잖아요. 근데 공급이 증가할 땐 여기까지는 같다 그랬죠. 근데 균형 가격은 하락하는 거고요.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량 감소하고 균형 가격은 상승이죠. 근데 문제에서 이런 균형이라는 말을 안 쓸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현실에서는 균형이라는 걸 관찰하기가 어렵잖아요. 현실에서는 균형이라는 걸 관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데 이렇게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지금 이 1번이 바로 그런 거죠. 예, 그게 그냥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지 균형 가격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건 그와 같은 맥락이에요. 예, 그럼 2번은 뭐예요? 이 생산 요소 가격 하락이죠. 생산 요소 가격 하락이 이쪽이란 말이에요. 일단 이쪽에서 공급 증가란 말이에요. 공급 증가면 균형의 이동에서는 균형량은 증가하지만 균형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에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해요. 소득이 증가는 뭐예요? 수요 증가, 수요 증가, 균형 증가, 균형 가격 상승. 다 위로. 맞나요? 그 다음에 생산기술 향상. 이거는 2번과 같은 내용이에요. 2번. 이 생산 요소 가격 하락이나 생산기술 향상 다 같아요. 맞죠? 그 다음에
매도자들이 가격 상승을 예상했다면, 매도자들이 가격 상승 예상하면 공급이 증가요, 감소요? 공급이 감소죠. 공급 감소하면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여기 이제 6번이 균형의 이동이고요. 자, 7번은 계산 문제인데 탄력성 계산이죠. 자, 탄력성 계산인데 거기 뭘 이용하라고 돼 있어요? 중간점 이용 이렇게 돼 있죠. 이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중간점 이용의 의미는 중간점을 분 뭐로 사용하세요? 이 뜻이잖아요. 최초값을 기준으로 하세요. 이런 말이 나오면 최초값을 뭐로 하라? 분 뭐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로 변해요? 10만 5천 원에서 13만 5천 원으로 바뀔 때 수요량은 1260제곱미터에서 1140제곱미터로 바뀌죠. 맞나요? 그럼 여기에 중간점을 찾으라 이 소리예요. 중간점을 이용하라는 얘기가. 중간점이 뭐예요? 중간점이 한가운데인데, 한가운데 금방 눈에 띄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띄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도 되죠. 10만 5천 원과 13만 5천 원 더하면은 24만 원이고 24만 원의 한가운데는 12만 원이에요. 이거는 한가운데가 얼마예요? 1200이죠. 그럼 중간점을 분모로 하란 말이에요. 분모로 이렇게 중간점을 분모로 하면 되지. 그럼 분자의 변화량을 알아야 변화율을 알까요? 우린 변화율 퍼센트를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기준으로 변화량은 얼마예요? 변화량 1.5잖아요. 1.5 이쪽으로도 1.5 이쪽으로도 1.5 1.5 쓰면 되는 이렇게 그것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거 이쪽으로도 얼마 떨어져 있어요? 60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계산기가 하면 되니까 이제 계산기 하면 되잖아요. 이제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설마 이걸 계산기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1200 빼기 1140 이런 걸. 그러면 이거 계산기를 하면 0.125 나온단 말이에요. 0.125 이거는 0.05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2.5%고 이거는 5%가 있어버리는데 가격 변하는 게 분 뭐로 가야 되고 수요량 변하는 게 분 자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0.125분의 0.05 이거 굳이 퍼센트를 안 바꿔도 되죠. 어차피 이 퍼센트 약분되기 때문에 이러면은 0.4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정답이 0.4란 말이에요. 다음에 8번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요거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이 3번인데요. 의외로 다른 걸 1번을 체크한 분도 꽤 되시고요. 5번을 체크한 분도 꽤 되시고요. 부동산 시장은 가격을 창조하는 기능이 있다. 자고가 정량이잖아요. 자고가 정량을 묻고 있는데 3번은 과장국수 비비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그러나 창조된 가격은 가격 변동 등의 원인으로 파괴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들어지고 파괴되고 이렇게.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과 현금, 부동산, 소유권, 임차권 등이 교환되고요. 3번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과장국수 비비자의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지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 정보 제공 기능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바로 가격 정보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토지 및 공간을 수요자에게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이게 바로 자원 배분 기능을 말하는 거죠. 다음에 부동산 경기 순환의 각 국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에 비하여 후순환적이며 일반 경기 변동과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역순환한다. 맞나요? 자, 대체로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는 뒤처져 가죠. 이게 타선기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부문별로 나눠볼 때는 이 말이에요. 부문별로. 이 부문별로 나눠본다는 게 뭐예요? 주거용 부동산 경기와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로 나눠서 보는 거죠. 이럴 때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함께 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역행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번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안정시장은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가격이 큰 변동이 없는 시장을 말하며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자들의 지탱이 되고 있는 시장이다. 맞죠? 이게 안정시장이라는 것이 모든 부동산이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라고 해서 도심지 점포라든가 소규모 주택 같은 것들이 이런 안정시장의 성격을 갖죠. 그래서 그거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회복시장이죠. 회복시장은 이제 저점을 찍고 꺾여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그 회복시장은 하향시장이 다음에 국면이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시작되고 투기적 요소가 개입되기 쉬운 시장이다. 그렇죠. 투기를 한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투기 세력이 조금씩 개입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4번이 틀렸죠. 하향시장에서 공실률은 증가하고 매수자는 거래 성립 시기를 당기려고 할 것이다. 이게 틀렸죠. 이제 하향시장 내리막길에서는 사려는 사람은 가능한 한 늦추려 가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상향시장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공실률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후퇴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지금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다 보면 야 이거 너무 심한 상태가 아니냐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는 이제 후퇴의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이고요. 정답은 4번이고 10번은 뭐 어렵지 않죠. 10번은 어려운 거 아닌데요.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쉴까요? 정부의 시장기 필요성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개선되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악화되는 현상을 정부 실패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정부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기도 한다. 그렇죠. 사회적 목표가 주로 효율성인데 경우에 따라 형평성일 수도 있죠. 주로 형평성인데 사회적 목표는 주로 형평성인데 경우에 따라 효율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크대요. 개인이 얻는 편익보다 사회가 얻는 편익이 더 크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도 뭔가 얻는 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외부예요? 정예외부죠. 정예외부가 발생하는 경우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도 한다. 그렇죠. 정예외부든 부예외부든 외부 효과가 나타날 때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의 시장 실패는 시장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자, 5번은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크대요.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은 개인이 지불하는 비용 말고도 다른 사회가 이제 지불하는 비용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외부예요? 부의 외부잖아요. 이러면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3번, 5번 지문이 정의 외부가 나타나든 부의 외부가 나타나든 그러니까 사적 편익이 더 사회적 편익이 더 크든 사적 편익이 더 크든 또는 사적 비용이 더 크든 사회적 비용이 더 크든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정답은 5번이고요. 11번부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